고객님께만 좋은 상품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게 뭔데요? ELS. 예금에 2-3배 수익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럼요. 부모님께도 추천드리고 싶을걸요? 부모님께도요? 사실은 부모님의 원수에게는 딱이죠. 원금의 100%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아주 큰 상품이랍니다. 저기요? 아하, 네네, 초고수익 난다니까요. 설명만 복잡하고 그냥 두면 알아서 돈이 불어나요. 아하. 여기에 그냥 사인만 하세요. 어려운 부분은 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강천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마켓리더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참고적으로 지금 시각은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부장님이 요청으로 인해서 하루 땡겨서 마켓리더를 방송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금요일 4시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앞에 시계열을 보신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부장님이 이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AI 반도체 성장성 재평가, 네. 삼성전자도 따라갈 수 있나인데, 네.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 한 10분 전, 20분 전에 대만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실적 발표됐습니다.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네네네. 한번 점검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TSMC 실적을 보면은 지금 최근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상향 조정되면서 네. 여기 보시면은 1.79 그리고 일부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이런 데는 1.8 이상 막 제시하기도 하고 최근 막 상향 조정 됐었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1.9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는데 1.94가 나오면서 일단은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 서프라이즈냐라고 따져보신다면 9% 정도 상회하는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닉스는 또 1% 넘게 반등을 하면서 네. 격세지감이라 그럴까요? 한 두 달인가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AI 반도체 끝났다, 네. 성장성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실적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거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TSMC가 지금 내년 캐파가 많이들 캐파를 더 늘릴 수 없다, 한계 왔다라고 했는데 뭐야 2배 아니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지금 밑에 보시는 뭐 TSMC도 그렇겠지만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실적 전망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AI 반도체 AI 산업 정점 통과했다, 성장성 끝났다라고 했던 흐름들이 갑자기 격변하는 그런 전환점에 위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일단은 AI 반도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한 몇십 분 전에 대만의 TSMC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증가를 했고, 예상치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인데, 삼성전자가 저 어닝 쇼크 9.1조 원의 실적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 정도의 이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일단 실적은 좀 잘 나왔다,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뭐 시가총액이라는 거 떠나서.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는 뭐 LCD 부분이라든가 핸드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절반 가까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 반도체 쪽만 놓고 보면은 대만 TSMC가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HBM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 특히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또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이 조금 좀 관련이 많다 보니까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목요일 현재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미도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갈려지는 것 같아요.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라고 하는 쪽과 좀 AI 반도체 실적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될지. HBM AI 쪽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명암이 엇갈리는 네. 것 같아서 많이 좀 궁금한데 이제 또 삼성전자 얘기를 또 들어보고 네.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점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숨통을 쥐어주고 있다 이렇게 네, 해도 네, 지나친 네. 건 아닌데 언제까지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왕따취급을 받을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왕따 취급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왕따 취급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고점 대비 9조 1천억이 나온 게 아마 고점 대비 한 34%가 내려온 걸 거예요. 네. 근데 주가는 이미 3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실적 쇼크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PER은 9.3배, 2020년 이후 코로나 때보다 낮아졌고 PBR은 0.98배, 1배 밑으로 내려와서 코로나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조금 의미 있는데 자 외생 변수로 인해서 IT 버블, 카드 사태, 금융 위기 그리고 뭐 2011년 미국 신용등 강등 이슈 이럴 때 30% 이상 좀 빠지긴 했는데 네. 보통 30% 전후에서 바닥을 잡았거든요. 특히 의미 있는 게 이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22년 하반기인데 반도체 실적이 마이너스 적자를 네. 갔을 때입니다. 네, 네, 네. 그때도 마이너스 36%에서 바닥 잡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주가는 이미 실적이나 뭐 업황이나 이런 불안감들은 충분히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다이나믹하게 추세 반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5만 9천 원을 깨고 내려가고 뭐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센 거는 엔비디아 콜테스트 소식이겠죠.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다시금 돌아가서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일정 부분 좀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59,000원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 다지기 정도 뭐 추세 반전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더 레벨 다운된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매도 일수를 제가 세다가 이제 너무 저도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세는 걸 포기했거든요. 네. 아마 역대 최장 기간의 네, 어떤 맞습니다.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무엇인가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계기 맞습니다.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잔뜩 비워놨던 삼성전자의 룸을 채울 때 아마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뭐 연말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저도 기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품고 계속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HBM 관련주 삼성전자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네.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았다가 네. 의외로 물가가 조금 좀 높게 나왔는데도 뉴욕 증시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맞습니다.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PPI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일단은 CPI, PPI 전반적으로 잘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 그림이 CPI인데요. 전 월 대비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예상치가 0.1 정도였는데 헤드라인 CPI는 0.2, 코어는 0.2에서 0.3 정도로 예상했는데 0.3. 전년 대비로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PPI는 전월 대비로는 예상만큼 나왔고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로는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날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꺾였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고 전월보다도 낮게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증시는 별 영향을 안 받았죠. 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경기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9월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도 그렇듯이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규 취업자 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자기 강화 현상, 경기 침체라는 것을 고정 변수로 놓고 계속 거기에 대한 우세적 편견을 계속 강화해 나갔던 현상들이 9월 FOMC 계기로 깨지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에서 경기가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물가가 발표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FMC 의사록이 발표됐어요. 네. 거길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해졌거든요. 네. 거기다가 경기 침체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그리고 선제적 대응이다라는 점들을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은 경기도 괜찮고 금리도 인하하면 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와 맞물려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전형적인 매크로 장세, 실적 장세의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제 지표가 고용은 지금 좀 좋아지고 있고 네. 물가가 그래도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지금 매크로의 흐름을 보면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네. 강달러, 네. 그다음에 금리 상승. 네. 지금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9월 19일부터인데 네. 금리가 다시 이렇게 좀 치솟고 있다라는 게 연준의 어떤 금리 스탠스, 정책 스탠스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그때를 한번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그래, 그랬죠.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게 경제지표 잘 나오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최근 경제지표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게 막 치고 올라갔던 거죠. 네. 근데 금리 인하 시점에서 보면은 올해 안에 4%까지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9월까지 2.9. 여기서 2.9라고 한다면 미국 연준이 제시한 26년 점도표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5년 9월에 2.9까지 3%를 깨버릴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채권물이 반등을 했고 달러가 반등을 한 거지 이게 막 뒤집어진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금리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3.6을 갔다가 반등을 하면서 4.1, 4.2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밀려나고 있는데 저는 큰 흐름에서는 지금 하락 추세 그리고 좀 월간 차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반등, 그러니까 과도했던 경기에 대한 불안감, 과도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다. 그래서 저희는 채권금리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4.1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완만한 우하향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모두에 우리가 좀 점검했듯이 달러의 강세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고 네. 반대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 원화 약세의 흐름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이런 흐름들이 그럼 매크로만 추정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거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데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때는 환차익 때문에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등락을 보이니까 거기에서 매도가 그냥 온전히 반도체였고 그러다가 최근 반등하니까 또 불안하다고 해서 팔고 그러니까 이래도 팔고 저래도 파는 그림이었다가 아마도 지금 원달러 환율 레벨하고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은 한 1300 초반까지는 물량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환차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원달러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금리도 4.2 전후에서 고점을 찍고 좀 꺾일 걸로 예상하는 것만큼 달러 인덱스도 여기서 102포인트, 103포인트를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달러율도 1260원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변곡점에 근접해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답답하다고 해서 그리고 전자가 여전히 59,000원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채권금리 얘기하고 외국인 수급 얘기하다가 지금 또 언뜻 뭐 생각나는 게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는 제가 전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얼마 전에 그 3대 채권 지수인 WGBI 지수에 우리나라가 네, 편입을 들어갔죠. 3수만에 했잖아요. 네. 거의 4수만에 했습니까? 3수만에 했습니까? 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70조 원 정도 국내 맞아요. 자산에 네.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만한 긍정적인 요소인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채권 이게 금리를 한 0.5bp 정도, 네, 50bp 네. 정도 인하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분석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뭐 경제에도 좋을 거고 그럼 주식시장에 또 자금 흐름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네, 될 네, 수 있다. 내년 11월부터 이제 편입이란 말이에요. 네. 뭔가 좀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편입 결정이 된 시점부터 네.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멕시코나 아, 있네요. 남아공이나 네. 말레이시아 같이 이런 네. 나라들의 편입이 결정된 시점부터 외국인 채권 매수가 쫙 들어왔어요. 말레이시아는 6개월 내내 들어왔고, 네. 근데 이때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편입됐어요.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근데 한국은 들어갈 때부터 너무 큽니다. 만약에 한국이 갑자기 들어가면 여기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얘네들을 비중을 줄여야 돼요. 충격이 좀 크겠죠. 네. 그래서 25년 11월 내년 1년 넘게 뒤에 편입을 하는데 네. 그 또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안도감을 주고 채권금리가 막 급등락을 하진 않겠다, 안정성을 높이겠다. 만약에 채권금리가 급등을 해서 채권 가격이 싸지면은 먼저 선취하려는 수급들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줄까? 당장은 쉽지 않겠다. 그냥 심리적 안도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저도 이 변수를 좀 올해 24년 하반기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봤는데 편입 시점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25년 11월이면 너무 늦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심리적인 안도감 그리고 내년 25년 26년부터는 이런 변수들 때문에 채권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채권 시장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환율도 좀 안정세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좋아지는 그림은 좀 기간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11월부터 편입이니까는 한 내년 한 여름장 네. 저것 때문에 조금 약간의 어떤 서머렐레의 느낌 그쵸. 그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네. 뭐 어떤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경민 부장께서는 거의 대한민국 대부분의 투자 전략가들이 다 중국을 우아우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한 3, 4주 뒤에 한두 달 뒤에 이렇게 25%까지 대폭등을 할 일이 있었던 걸 예감이나 했었든지 강한 그런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황대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지만 왜 하필 이 시기 때 그렇게 나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 같아요. 변동성이 지금 너무 컸죠. 네. 이게 무슨 뭐 널뛰는 것도 아니고 이게 투자자들이 이래가지고는 이게 수익이 날까 할 정도로 너무나 급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시장, 이머징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왠지 투자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조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물가 지표도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되는 여러분들은 이건 확인하시겠구나. 확인하시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진짜로 증시에 긍정적이려면 경기 회복 가능성으로 좀 열려야 되거든요. 그냥 정책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기운을 보여주는 게 자 여기 보시면은 M2 증가율이라고 해서 유동성 증가율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돈을 푸니까요.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라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요 그림이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렸던 그림인데 3,150에서 3,200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그리고 홍콩 H 지수는 7,000선 전후 여기서 좀 조정이 있다면 사도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이들 그러세요. 제가 뭐 2,900 밑에서 사셔도 됩니다. 3,000 밑에서 사셔도 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냥 중국 지수는 아무 생각 없이 적립적으로 드러나라. 크게 좋을 수 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600을 넘으니까
그때 막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거든요. 네. 공매도 금지 때도 똑같았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임팩트 있는 이슈로 훅 날아갈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보통은 거기에 대한 검증 과정, 거기에 대한 시그널링 효과로 포모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 다음 흐름들은 진짜로 좋아지는 게 맞나? 라는 검증하는 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 결과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중국 정부가 좀 작정을 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정책이 너무나 세게 네. 나왔잖아요. 뭐 규모에 대한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부양이란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부양. 네네네. 자, 여러분들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이 부양이란 단어를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위험한 단어예요. 큰일 나죠. 특히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대부분 가장 센 발언이 정상화예요. 그리고 보통은 안정화예요. 네. 근데 중국 인민은행은 부양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멘트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의 부양 패키지가 나왔고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네. 보통 10월 달에 나와요. 네. 7월 아니면 10월 달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9월 달에 나왔고 곧 이어서 지준율이나 했고 곧 이어서 지방 정부들이 소비 쿠폰 얘기했고 자 10월 달에는 쉬었냐? 아닙니다. 10월 8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중에 일부를 끌어다 쓸 거라고 말했고 12일에는 재정장관이 나와서 재정 적자 확대를 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돈 모자라면 국고채 찍어라. 발행 계획한다. 다 쏟아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경기가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 이렇게 좋아져? 라고 하는 얘기도 하세요. 근데 중국 경기가 구조적으로 슬로해지는 거는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이클상 이렇게 떨어졌던 거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요 구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작년에도 경기 부양 정책을 많이 냈어요. 네. 7월 말에 부양 정책 냈고 11월엔 재정 드라이브 걸었고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엔 지준율이나 3월 6월 달에는 금리나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M2 증가율이 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실물 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중국 경기가 요 빨간색인데 중국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이 여기서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해 4분기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25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증시에는 굉장히 센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조정이 있을 때 좀 모아가신다면 전 충분히 수익을 더 거두실 수 있는 저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4천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콩 H는 10,000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좋은 자리에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10월 초에 기록적이면서 유례 없는 대기록들을 맞아요. 아주 갖가지 기록들을 다 썼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 상해 종합주가지수 고점이 한 6,000포인트 정도가 됐잖아요. 네. 3,000 밑에서 한참 놀다가 요번 일기로 3,000선에 지금 약간 안착을 하는 어떤 그런 네, 느낌인데 4,000 이상을 보고 계시다면 앞으로 지수가 30% 정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룸이 있으니까 네.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중국 정부가 대놓고 사고 대놓고 돈 빌려주겠다 대놓고 뭐 해주겠다 한 거는 역사상 이런 정부를 네. 본 적이 없어서 아무리 뭐 중국이고 그렇다지만 한번 믿어보자라는 네. 것으로 가름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지표만 이제 조금만 맞습니다. 좀 받쳐주면 좋은데 이제 시차를 두고 정책이 반영되는 시간들이 네, 있으니까 네. 한 몇 달 정도 코스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중국이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무엇일까요? 한번 여쭤봤더니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꼽아주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도 꼽아주셨고 다 이해가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은 아직까지 계속 조금 더 이어갑니다. 이제 정보로 가서 흐름이 아직까지는 썩 확산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세요. 앞서 모두에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과연 중국이 좋아지면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일단은 중국 수출 비중이 줄었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반도체는 30%가 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어요. 9월달 수치인데 전년 대비 44%, 수출 금액을 보면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여기는 국가별로까지는 대략이 안 나왔는데 홍콩하고 대만 수출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의 선수요가 들어오면서 중간재로서의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 회복이 되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네.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가격 줄어들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데 네. 중국이 올라가게 주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온 적이 없는 반도체 수출 물량 중량이 늘어날 겁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네네네. 지금까지 수출이 잘 됐던 거는 가격이 튀어서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꺾이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요거 빨간색이 수출 중량이거든요. 일평균 보시면은 23년 이후 제대로 된 레벨업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레벨업 돼서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좀 슬로해진다고 하더라도 수출 모멘텀 여전히 견조해지고, 오히려 이게 저는 전자의 실적, 전자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즉 중국 경기 회복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줄 수 있겠지만, 특히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에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전자의 반전 포인트를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31일 날 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분야별 실적 디테일하게 공개하고 컨퍼런스 콜 할 거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나면 저는 6만 원대는 충분히 가고 올해 말까지는 7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6만 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제 주변 지인들이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네.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그걸 왜 물어보냐, 그냥 사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지금 좋아지게 된다라면 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많은 뭐 산업들이 좋아지겠지만,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유럽 중앙은행 쪽도 좀 금리 인하를 네. 또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유럽이 경기가 3대 경제 대륙 중에서는 조금 그쵸. 더 가장 처진다, 이제는 또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중국은 네. 뭐 너무나 공격적인 부양을 하고 있고 네. 유럽 쪽에 어떤 미치는 여파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유럽 경기도 조금은 올라와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중국 수출입 비중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이 너무 힘든 이유는 에너지 의존도는 러시아에 높여놓고 제조업 의존도는 중국에 높여놨어요. 두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이 거의 침체를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쭉 올라왔다가 코로나 때 꺾여서 제대로 된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의존도가 높아졌던 유럽 경기도 조금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되면 지금 올해 4분기부터 방향성이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강해지면서 달러 인덱스를 좀 내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 25년 상반기 중엔 달러 인덱스가 95포인트, 원 달러율은 1,250원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가면은 항상 그랬듯이 등락을 보이던 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움직였던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나비 효과가 한국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수요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유럽 경기가 조금은 나아지는 그림, 그로 인해서 달러가 좀 더 내려가는 그림, 그로 인해서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조금 더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 회복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25년 전망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국 실물 경제가 얼만큼 올라오는지가 좀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2025년도 장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도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네. 저희 방송에 자주 네. 출연을 해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화면에 달러 약세는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 강세를 이어져. 저게 전통적으로 저런 어떤 메커니즘이었는데, 네. 그런데 올해 여름에 달러 약세보다도 지금 엔화가 지금 강세, 엔화가 지금
한 3, 4년 동안의 어떤 그 그쵸. 약세 트렌드에서 순간적으로 강세로 전환이 음. 되면서 엔캐리가 무너지면서 한국 증시가 뭐 망가지고 이랬던 네. 적이 이제 8월 초에 있었단 네,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달러도 달러지만은 엔화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 149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150엔대를 빨리 넘어가지고 외국인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나 이렇게 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네. 어떻게 지금 엔화는 보고 계세요? 엔화는 지금 이 수준에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12월에 금리 인상 한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많이들 걱정하시죠. 8월 초 충격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네. 7월부터 8월 초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 나왔기 네, 네,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고 충격에 대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때는 사고였어요. 사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누적됐던 24만 계약이 5주 만에 20만 계약으로 되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사람들이 좁은 문이긴 한데 왔다 갔다 잘했던 문에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지금은 6만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 엔화 순매수 포지션 최대치가 7만 2천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20만 계약이 갈까? 그렇게 못 갈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엔달러율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좀 수급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7월부터 8월 초까지 그렇게 쏟아졌던 그러니까 5주 동안에 20만 계약이 매수로 훅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24만 계약을 누적해왔던 걸 딱 5주 만에 뒤집어 버리는 흐름이 나왔을 정도의 임팩트는 아닐 거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사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이슈라는 게 그렇죠. 항상 뭐 똑같은 임팩트를 주진 않습니다. 네. 소화가 되고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줄 만한 그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죠. 물론 엔캐리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네, 아무도 몰라요. 네. 뭐 어디 추정할 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98년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두 차례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수급이 좀 불안정해진다? 그러면은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매물 소화 과정이구나. 이렇게 봐야지 또 충격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이름도 이상한 자민당의 이시바 총리나 네, 네. 또 이제 일본은행의 이제 우에다 총재 네. 약간 정책적으로 N 강세 그다음에 금리 인상론자 어떤 그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뒤집는 네. 어떤 그런 쪽의 어떤 성향들이 가진 사람들이라 금리 인상을 좀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데 또 이시바 총리가 말을 또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나 하다가 어쨌든 그래도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또 말을 바꿨지 앞으로 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도 채 안 남았는데 네. 최근에 도박 사이트들 이 도박 전문가들이 이 정치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도박 사이트 세 군데에서 다 트럼프의 우세를 점줬어요. 네, 네. 이러면 3주도 안 남았는데 도박 사이트 세 군데가 다 트럼프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라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트럼프가 이 내셔널리스트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안 좋은 거 아니야? 관세를 팍팍 올려버릴 텐데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거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너무 달라서 여기 좀 보시면은 지지율은 여전히 해리스가 우세해요. 네. 1.8%포인트 뭐 오늘까지 보니까 좀 1.6%포인트로 줄긴 했지만 근데 당선 확률 역전이 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누가 이길까를 보면은 66표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선거인단 그러니까 땅 따먹기처럼 그 지역에서 이기면은 그 선거인단 수를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66표 차이 66표. 큰일 났다 생각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최근 이게 지지난주 지지율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미시건, 네바다 그리고 위스콘신을 해리스가 이기고 네. 펜실베니아는 동률이었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최근 조사한 게 좀 높아서 펜실베니아 때문에 트럼프가 이기는 거였는데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시건이 뒤집혔고요. 네바다도 뒤집혔고요. 위스콘신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28표 차이였던 게 66표 차이로 뒤집어진 거죠. 네. 그럼 이제 끝난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지율 격차가 네바다는 0.2%포인트고요. 위스콘신은 0.3%포인트, 펜실베니아도 0.1%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도 0.5%포인트, 조지아도 0.5%포인트. 거의 붙은 상황에서 비등비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해리스의 그 기자회견이가 간담회인가 뭔가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또 한 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구도가 만들어졌던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붙어버리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오리무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트럼프로 가야 되냐 아니면 해리스로 가야 되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냥 정책만 놓고 보면 해리스가 훨씬 편합니다. 네. 예. 보시면은 동맹국 간의 우호적인 통상 정책, 중국을 전략적 경쟁 관계로 설정하기 때문에 교역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이겠죠. 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그냥 대중국 무역을 끝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칩스법이나 IRA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리스는 바이드노믹스를 계승한다. 근데 트럼프는 다 뒤집는다. 없애버린다. 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왜 지지층의 결제를 받냐? 자, 일단 돈은 다 깎아준답니다. 부유층도 대기업도 노동자도 뭐 다 감사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 정책들이 조금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가상자산 산업의 완화, 규제 완화, 전부 다 규제 완화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선 좋아할 만한 변수가 좀 있긴 해요.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인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정책 당선 여부가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증시의 방향성. 증시의 방향성, 네네. 산업의 방향성. 네네네.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 브렉시트 때 딱 브렉시트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네네네. 저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됐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됐다 브렉시트 가결하니까 위험 자산은 박살이 나고 안전 자산이 대폭등을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안전 자산은 다시 떨어지고 위험 자산이 제자를 찾아갔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2016년에 더 드라마틱했는데 이때는 힐러리가 99%, 트럼프가 당선이 1%였어요. 근데 이게 뒤집은 거죠. 네. 근데 이때 보시면은 9월 달에 트럼프 지지율 올라오고 이게 붙어버리면서 증시가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이때도 비슷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때려서 한국이 더 힘들 거야.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둘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히려 상승 추세를 그렸고 한국과 미국 증시는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2월에 취임을 하고 3월, 4월 달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5월, 6월 가야지 이제 정책이 하나씩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걱정들 선반영한 뒤에는 기존에 갔던 흐름들을 갔었다. 이게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달러 약세다 강세다 얘기가 많지만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달러 강세고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라 그랬는데 걱정 때문에 달러가 반등을 하고 걱정 때문에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반등하고 IT가 쉬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가 결정된 이후에는 달러는 약세, 증시 흐름을 보면 에너지는 급락을 했고 IT가 다 끌어갔거든요. 방향성을 바꾼 건 없다. 경계감,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등락은 있어도 기존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 기회로 삼아야지 이제 끝났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큰일 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등락이 있으면 아마 11월 초쯤에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한편 해리스가 역전을 해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정책들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되면서 연장되면서 조금 좀 더 좋은 그림들이 지속될 수 있겠다 정도로 봐야지 누가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그림 그런 거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거는 계속 이경민 부장님 말씀은
모든 정치는 결국은 변동성을 유발하는 것이지 네, 네. 방향성을 유발하는 것은 경제 순수 그 자체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 이벤트들은 이경민 부장님의 말씀처럼 변동성을 유발했을 뿐이지 그 이유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갈 대로 갔다, 네. 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갔다라고 방향으로 갔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깔끔하고 그것이 또 맞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제 느낌에는 미국 자산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저도요. 미국 증시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증시가 과연 지금 뭐 연말에 S&P 500 지수를 6,100 또는 6,300까지도 그렇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도 지금 고점에서 통과를 하려고 간당간당하지 간당간당하고 않습니까? 있죠. S&P를 벌써 넘어갔고 넘어갔고, 네. 미국 증시 전망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미국 증시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팍팍 치고 가는 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증시를 보시면 지금 이때 고점들에 근접해 있거든요. 주간 차트상을 보면 고점에 다 왔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 고점 저항에 있으면 반등에 올라갔다 슬쩍 밀렸다, 올라갔다 슬쩍 밀렸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중간중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도 여기 고점에서 계속 막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좀 쉬었다, 올라갔다 좀 쉬었다. 고점과 저점은 높아지겠지만 이때처럼 막 치고 올라가는 힘들은 좀 약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거의 역사적 고점까지 와 있고요.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탐욕에서 놀고 있는 네, 거죠. 탐욕 구간에서 놀고 있고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고점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아직까지 과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를 올 때마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게 쭉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반등하면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올라갔다 싶으면 좀 쉬고 좀 쉬었다 싶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완만한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상승 흐름들을 좀 지지하는 정도 흐름들을 열어놔야지 또 지금 컨센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6천이면은 여기서 한 200~300포인트는 또 가야 돼요. 밀렸다 또 간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은 더 세게 보기보다는 그냥 완만한 우상향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급등을 중국 증시처럼 급등을 하는 것보다도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저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게 더 무서워요. 네, 맞아요. 저렇게 계속 저렇게 올라가면 네. 언제까지 오를지도 예측이 안 되고, 안 되고요. 예, 맞아요. 어쨌든 더 무서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걱정은 솔직히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미국 증시는 걱정할 이유도 없고 서학개미 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학개미 분들 순수 이제 계좌로 따지면 1,400만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인데 올해 정말 유례 없이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네. 연말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여전히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왕따 취급하고 있던 중국은 이제 나는 너랑 안 놀래 하면서 네, 가고 있고 가버렸고. 외롭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증시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앞서 키를 쥐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제 금투세 이슈다. 네. 이거는 이제 결론도 좀 안 나고 있고 네. 뭐 오늘 뭐 또 정치 결과도 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좀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몇 달 전으로 한 번씩 다 돌아가 볼게요. 딱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가면 중국은 뭐라 그랬을까? 망했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죠? 그리고 한 2달 전으로 돌아가면 AI 반도체 끝났다고 했고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2021년 1월 달로 돌아가면 그때는 지금과 정반대의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죠. 네네네네. 그때마다 최저점 아니면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반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스프링을 누를 만큼 눌러놓은 상황에서 이 힘이 약해지면 튀어오르는 힘도,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센 만큼 튀어오르는 힘도 센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랬던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나빴던 중국이 튀어올랐는데 그 다음 나쁜 거는 한국이잖아요.
한국을 더 나쁘게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증시로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2,6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10월 안에는 2,650, 70을 넘고 뭐 11월 중에는 10월 지나면서는 한 2,720 넘으면 저는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 그리고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말쯤에는 2,800을 넘어서 2,900을 향하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허황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안 좋게 평가받고 있는 건 한국이고요. 국내 증시 중에서는 국내 증시 내에서 가장 안 좋게 평가받고 있는 거는 반도체죠. 제가 뭐 반도체 특히 전자가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6만 원에서 20%만 올라도 72,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과 상승률을 따져보신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좋게 볼 만한 이유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밀려 있죠. 여기 보시면 더 뚜렷하죠. 반도체가 올해 4월, 5월, 6월, 7월 증시를 끌어갔던 것만큼 지금은 눌려 있는 것들이 반작용이 나오면 오히려 반도체가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여기서 반도체가 지금 특히 전자가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뭐라 그러죠? 더 나쁘게 보는 그림. 스프링을 눌러놓을 대로 눌러놓은 다음에 어떤 힘이 나와도 이건 튀어오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꼭 한 달 전에 중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끝났다. 네. 이제 망했다. 뭐 뭐래도 안 된다. 음. 지금 딱 분위기가 한국과 전자 느낌인 것 같아요. 뭐래도 안 된다. 그럴 때가 최저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안 좋다고 할 때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주가는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풀리게 되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이때처럼요. 뭐 지금 계속 거의 1년 9개월 동안 떨어졌던 중국 증시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올해 말에 코스피가 2,900선까지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는 되게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 뭐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자 요게 한국 증시예요. 요거는 한국 증시 아닌가? 이머징 한국 증시죠. 한국 증시는 전통적으로 11월, 12월에 강했습니다. 11월, 12월에. 왜 11월, 12월에 강하냐면 보통 이제 배당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연말 배당락 전후로 해서는 그 배당락으로 인한 현선물 가격갭을 먹기 위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작년에도 11월, 12월 달에 딱 2달 만에 400포인트, 17%가 튀어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 정도까지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흐름들, 변화들이 무르익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고 조금만 버텨내신다면 그동안의 고생들, 그동안 스트레스들을 한 번에 날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10월 27일부터 네. 랠리가 나와가지고 네. 뭐 1월 효과에 뭐 1월 초까지였어요. 네, 1월 2일까지 올랐고 1월 2일까지 그렇게 좀 올랐었죠. 작년에 이렇게 제가 작년에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보면 12월 달부터 부장님이 반도체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12월 달에 잘 안 움직였거든요. 네네. 1월 달에도 반도체 얘기를 쉬지 않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반도체가 올해 한 해 네. 중시의 주도주가 되면서 2월, 3월 달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또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는데 반도체를 지금 2주째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느낌이나 하이닉스의 느낌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TSMC 주변의 어떤 AI의 어떤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이상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경민 부장님의 또 다시 한번 1년 만에 승부수를 또 한번 믿어보고 우리가 계속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중국이 그런 거는 중국이 유례없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쏟아
쏟아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떴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한번 한 거 좋아. 근데 또 금리 인하 좀 계속 안 할 것 같고 네네. 금투세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뭐 분위기는 유예 분위기인데 하려면 빨리 하든가 말든가. 네네. 그리고 또 금투세 유예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유예 떨어지면 증시가 아주 그냥 예상했던 바야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 느낌도 살짝 좀 들고 네. 오히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던 정책적인 흐름이라든가 모멘텀적인 측면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반도체 이외의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투자 환경들이 한국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글로벌 증시를 볼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금투세 이슈는 유예되든 아니든 만약에 갑자기 시행된다라고 하면 좀 단기 충격은 있겠죠. 그렇지만 유예된다라고 해서 뭐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은 아닐 텐데 지금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완전히 일일비하는 흐름들은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지금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 주식수 대비 거래량을 보면 2000년 이후 거의 최저점에 와 있어요. 너무 활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 활력은 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내적인 변수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회복세 그리고 네. 또 하나는 11월, 12월 매년 반복되었던 계절성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요 그림이에요. 뭐가 좋아져서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나쁘다라고 했던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뭐 이거 잠시만요. 운송, 조선, 뭐 보험, 기계, 인터넷까지 올해 24년 이익 전망 대비 주가 변화를 보면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눌려 있던 흐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은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올 거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3분기 실적 시즌이 좋은 애들에는 좀 더 좋게 안 좋았던 애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랑 인터넷도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이쪽이 또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시장은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제가 시장별로 업종별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한 달 반 정도 2024년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 지수는 거의 한 마이너스 한 14% 정도 네, 네, 네. 이렇게 올해 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약 마이너스 한 3에서 4% 네, 정도 네. 지금 연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는 뭐 2차 전지, 바이오, 네. 뭐 반도체 이 세 가지 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지수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최근에 또 일주일 동안 또 빠지고 있어요. 빠졌어요. 이게 뭐 그것 조금 올랐다고 이렇게 또 빠진 게 참 이게 너무나 지금 어이가 없는데 2차 전지주들이 뭐 증권사의 자료를 보면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네, 네, 어떤 네. 뭐 H투자증권의 네, 자료도 네, 있었단 네, 말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꿈 같은 일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싶은데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자, 지금 2차 전지는 한번 반등을 하고 좀 기로에 놓였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에 찍고 지금 3,900선까지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조정받을 때에서 조정받았다 보고 있고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다시 4,400 또는 4,700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지지난주 자료 썼을 때는 2차전지 4,200선 다 왔으면 좀 쉬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요번에는 3,900선까지 왔으면 사야 된다. 만약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지금 레벨보다 훨씬 높고 직전 고점을 다 넘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25년 전망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특징은 해지를 잘 안 해요. 했지요? 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나 환해 해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도 그렇지만 뭐 금리 인하 사이클 계속 될 거고 네.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원자재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과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날 거고 여기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 저희는 리튬이나 이런 쪽들 원자재 쪽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원자재 애널리스트도 원유나 이런 쪽보다도 알루미늄, 니켈 그리고 리튬 구리는 너무 먼저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가 너무 많이 먼저 올랐다 보니까 나머지 산업 금속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또 내년에는 또 한번 지금 레벨보다 이렇게 4,700보다 좀 더 높은 레벨을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계단식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계단식 상승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다시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다. 지금은 계단식 상승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움직였다가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어느 정도의 분기점에서 한 템포 쉬었으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림이 나올 테니까요.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좀 비중을 늘려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코스닥 시장이 올해처럼 부진할 때 코스닥 시장 안정화 대책 이런 것도 나오죠. 제가 뭐 한두 번 제가 봤었던 그런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조금 좀 주식 투자자들한테 너무나 아쉬운 그런 한 해가 계속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이게 밸류업 실망감 때문일까요? 지금 자동차 섹터가 오늘 공교롭게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수출이 뭐 되게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자동차 쪽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자동차는 오늘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얘도 거의 바닥권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선행 PR은 또 4배까지 왔다. 그럼 사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이제 내년에는 꺾일 거고 매년 그래요. 매년. 근데 꺾인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꺾일 거고 그래서 뭐 별로 안 좋다. 뭐 지배구조 이슈도 있다 보니까 모비스 쪽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모비스는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뭐 이때 급등을 했고 또 한 단계 레벨업 됐던 이런 흐름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만큼 지금은 바닥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분기가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대선 이슈도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IRA 법안 없애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감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뭐 항상 그렇듯이 악재는 몰아서 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금 여기서 무너질 가격대는 아니다. 과거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4배라고 한다면 충분히 싼 가격대고 밸류에이션 수준이라서 지금은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한 업종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되게 친한 매니저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답답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줬던 거는 매집했던 업종들 종목들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다들 안 쳐다볼 때 다들 나쁘다고 할 때 진짜로 나쁜가 또는 더 나빠질 수 있는가 또는 이 나쁜 것을 주가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친구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요. 그래서 그 친구 올해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1, 2, 3월 달에 딱 4달밖에 안 됐는데 펀드 수익률이 20%가 넘었어요. 오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11월, 12월 달에 보통 전증권사 연간 전망이 나오잖아요. 연간 전망이 하우스 비료에서 추천 업종들, 추천 종목들 쭉 정리됐대요. 모든 증권사를. 그리고 뭐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쭉 정리해서 가장 많이 추천한 걸 사실까요? 아니면 가장 적게 추천한 걸 사실까요? 아마도 가장 많이 추천한 거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그 친구는 가장 반대로. 적게 투자한 게 뭐였냐? 금융 자동차. 그래서 요 자동차 요때 크게 먹은 거거든요. 지금 요때. 뭐 물론 우연찮게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세게 들어왔고 막 그렇긴 했는데 다들 안 쳐다볼 때가 더 좋은 투자 기회일 수도 있어서 제가 뭐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조심하자. 음. 너무 많이 빠진 거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좋다라고 막 따라가서 사지 마시고요. 충분히 시간도 주고 어느 정도의 여유도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시면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그리고 귀한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은행주들은 이제 팔아야 돼라고 했다가 웬걸 그죠, 은행주들 너무 잘 가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증권사들은 뭐 실적이 잘 나가지고 여전히 뭐 고공행위들 좀 네네네. 하고 있어서 금융주들도 이게 금리에 그게 영향이 없나 봐요. 그거보다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채권금리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트럼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좀 움직였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은행은 딱 박스권 딱 막아놓고 밑에 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지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다시 이게 좀 쉬어갈 테니까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긴 좀 어렵고요. 증권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과 증권은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온 애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2차 전지 단기 주문을 받았던 이런 업종들을 바라보는 게 좀 더 투자 전략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은행, 증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손절하자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용기를 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를 해야 되고 네. 모두가 노를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 투자가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네.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요.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에 있었거든요. 휴가를 대만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거 TSMC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회사인지 한번 좀 가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은 많이 듣던 노래인데 K-팝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게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라면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거기 새우깡이라든가 사발면이 왜 있는 거며.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번에 하신 말씀이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음식료가 또 쇠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대만도 중화권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이 들어서 이경민 부장님 생각도 났는데 네. 음식료증이 또 반짝 또 하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강한 추세가 단기적으로 나온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요즘 음식료 업종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중국 경기 회복되면 네. 지금 중국 경기 회복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 부양 그리고 내수 회복이에요. 근데 다들 부동산 시장 부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철강 이런 원자재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번에는. 지금은 꺼져 있는 부동산 가격을 조금 살리고 그러는 거지 착공하고 건설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소비 쪽이에요. 소비 쪽.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하고 음식료가 가장 좀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얘네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몇 달째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는 바닥은 잡았고 만만하게 추세를 반전하는 얘도 지금 몇 달째 조정받았다가 바닥을 잡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세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음식료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락을 보이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 또한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수출이 이때 어마어마한 급등을 야기시켰잖아요. 자, 이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턴어라운드까지 붙어주면 저는 이 두 개의 업종들은 전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과 맞물려서 화장품하고 음식료도 또 한편으로는 내수주라는 또 다른 차별점도 있거든요.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도 화장품 음식료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업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 요즘 가장 핫한 거 있잖아요.
아 바이오. 네. 오늘도 제가 뜨겁죠. 너무 네, 뜨겁죠. 네. 오늘도 제가 다른 모 제약회사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또 미국 이고비가 또 들어와가지고 아주 뭐 품절 이거 뭐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네, 난리도 아니네요. 네. 자, 아까 보여드렸던 화장품하고 음식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고점을 넘어서려다 쉬고 넘어서려다 쉬고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으키고 갈 거냐? 그러긴 쉽지 않아요. 다시 과열권 진입했고 지금은 저는 이 정도의 고점에서는 좀 쉬었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 평균 대비. 그렇기 때문에 전 추세 반전, 추세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추세는 여느 때보다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지금 이동평선도 다 단단하고 여기까지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안 돼요. 알테오젠 떨어지면 코삭지수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다시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다. 물론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고 더 레벨업 될 거긴 한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욕심을 내기보다는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을 때 다시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네. 이경민 부장님도 계속 바이오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런데 네. 강약, 중강약 네네네네. 이런 한 3, 4일 빠지면은 맞습니다. 또 2, 3일 반등하고 네, 이런 네. 어떤 리듬을 타라는 거지. 네. 다 팔고 쳐다보지만 이 그건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추세가 너무 단단하고 네네. 실적 전망을 봐도 지금 요 그림 보시면 될 텐데 제약바이오 실적 전망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부러진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워낙 단기간에 꾸준히 올라왔던 그림들에서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하는 그림이 있어서 네. 좀 쉴 때 사야 되는 거지 지금은 추격 매수는 아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걸 당장 못 쫓아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들은 그럴 때일수록 조금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 2, 3일 동안 뭐 15%, 20%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어쨌든 지금은 뭐 주도 섹터라고 얘기하기를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강한 섹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강한 또 섹터죠. 그렇게 빠질 때 잘 저점 매수해놓고 한 일주일 기다리면 한 10%, 15%또 수익도 나는 종목들이 네네. 많거든요. 이런 어떤 리듬을 참 잘 타시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했으니까요. 잘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이외에 또는 말씀하신 것 중에 새롭게 또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죠. 일단은 아까도 잠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작용 반작용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될 때다. 여러 사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들 나쁘다고 할 때가 진짜로 좋은 기회가 올 때가 많았으니까 이번이 그런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작년 10월 말을 생각을 해보시고 한 달 전에 중국을 생각을 해보시고 21년 1월 달에 한국 증시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어떤 스탠스가 필요할지 좀 더 좀 클리어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때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될 때고 업종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지금 더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에서 쉬어가는 애들을 잘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뭐 그냥 벅벅 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지치셨을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다음 주는 또 갑자기 추워진대요. 20도 네. 밑으로 내려간대요. 낮 최고 네, 네, 기온이. 네. 감기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이번 스트레스도 잘 극복하시면은 스트레스 받은 만큼 또 다른 기쁨이 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 마켓 리더 또 오늘 좋은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경민 부장이 정말 마켓 리더답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길잡이가 되는 아주 최고의 투자 전략가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이 들으시면서 지금 방금 라이브 끝나고 보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 방송은 10월 17일 목요일 3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 조금 넘은 시각에 지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금요일 날 뭐 보시게 될 텐데 18일 하루 전에 개인 사정일에서 방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
참고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도 감안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으니까요. 주말에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이고 의리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